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 유튜브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올해 마감하면서 좀 너무 제가 좀 성의가 스스로 봐도 성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서 마감하면서 좀 좀 드릴 것 드리고 정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특별 영상으로 하나 찍어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 개인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혹시나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외국으로 나가는 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1차를 맞고 그게 한 2달 정도 전인데요. 2달 한 7주 정도 됐어요. 한 7주 정도 됐는데 백신 맞고 나서 이제 아니나 다를까 혈전 증상이 생겨서 지금 한 달 전부터 상당히 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동맥성 혈전 증상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한약 이라든지 동료도 저를 걱정해 주시는 한의사분들도 계시고 약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셔서 잘 좀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후전됐고요. 아직 완전하지가 않아서 사실은 아직 제가 제주도 있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주도 생활하면서 서울 갈 일도 좀 다 취소하고 개인적인 약속도 좀 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블로그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많이 좀 제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백신 참 조심해야 되는데 뭐 백신 조심하라고 말씀드릴 수도 없네요. 거의 이제 강제라서.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블로그 통해서도 그렇고 코로나 몇 번 이렇게 좀 봤었잖아요. 코로나 잠깐 볼까요? 이게 중요한 게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 이제 오미크론이 발발을 했고 그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이제 그 보고가 된 곳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미래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보면은 이렇게 케이스가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했고 오미크론 마지막 4차 때 보면은 한 2만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었고 피크 때는요. 근데 이제 좋은 거는 다행스러운 점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망자는 그전에는 많이 나왔지만은 거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오미크론은 사실 이미 감기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사망률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0.004% 정도가 나오거든요. 0.004%라고 하면 이게 지금 2만 명 중에 한 40명 정도 죽는 건데 한 80명 정도라고 잡아도 한 0.004% 이렇게 되거든요. 이 정도면 아마 독감 수준이지 않을까. 실제로 몇만 명이 걸려서 한 몇십 명 죽는 선이면은 독감과 유사해지지 않을까. 우리가 과연 이 정도의 그런 사망률에 그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격리를 하고 서로 간에 단절이 되고 백신을 강제 접종해야 되고 백신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꼭 감내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저는. 근데 사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의료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거 언론에서 어디 하나 나오는 데도 없고 이제 거의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꺾였거든요. 꺾여가지고 이제 확연히 줄고 있는 벌써 굉장히 이제 피크를 빨리 쳤다가 빨리 내려가고 있는 그런 양상인데 사망자는 지금 보시다시피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낮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좋아졌고요. 게다가 백신이 오미크론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물론 효과가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지만은 없다라는 기사들도 있고 확실한 거는 기존 그 델타나든지 그 첫 번째 원흉보다는 좀 많이 회피가 되는 거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백신이 별로 효과가 없다라는 것은. 이렇게 사망자가 없는데 굳이 그렇게 또 게다가 효과가 거의 없는 그런 백신을 우리가 위험하게 맞아야 되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이거든요. 이 한국인데 이제 확진자가 이제 예전에 1000명 나올 때 사망자가 보면은 한 20명, 30명, 40 이렇게 나왔고요. 20명, 1000명, 20명 정도 나와도 0.02% 정도였다면은 지금은
확진자가 한 7천, 8천 이렇게 피크를 쳤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피크가 한 70, 80명 이 정도 되니까 한 0.01%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죠. 근데 이번에 델타에 비해서는 보면은 델타가 이게 한 2,000명대일 때 사망자가 보통 한 10명 정도 선이었으니까 그렇게 특별히 이 백신 접종률이 쭉 올라온 이후로 해가지고 과연 뭐 사망자가 줄는지, 그러니까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다라고 하잖아요, 백신이. 근데 통계만 봐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백신 맞아서 걸린다는 거는 이미 다 드러났죠. 뭐 접종률이 지금 80% 넘는 그런 세계적으로 높은 접종률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못 막는다는 건데 집단 면역 얘기는 다 가짜죠. 다 이제 한마디로 개뻥이었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망률도 보면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백신 얘기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예, 그래서 개인 근황은 이 정도로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말레이시아로 갈 것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로 아이들 학업 때문에 저희 큰애가 이제 8살이거든요. 내년에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어서 제가 한국 일반 학교 사실 좀 저는 도저히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마침 이제 직장이 없고 하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말레이시아 갈 수 있을지 과연 그 2월에 모르겠습니다. 뭐 워낙 이제 오미크론이다 뭐다 해가지고 자꾸 이 정책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입국 금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직 확실한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예, 어쨌든 준비는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21년 수익률은 저 개인적으로 참 21년은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제가 20년은요, 참고로 20년은 제가 한 수익률이 34% 정도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블로그 포스팅을 제가 했는데 거의 실제 이제 투자 자금은 한 7월부터 슬슬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거의 한 10월 이후 특히 이제 11월 달 이후로 넣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반부에 이제 투자했다는 거를 감안했을 때 34%면은 굉장히 만족스러운 수준이었죠. 근데 이게 그렇긴 한데 이 11월 달인가가 피크였어요. 사실 11월 초 이 무렵이 피크였어가지고 성장주들은요. 백신 나오면서 꺾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떨어졌었던 수치긴 하죠. 예. 어쨌든 당시로서는 제 첫 해였고 굉장히 만족했는데 그럼 올해는 어땠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12월 31일 제가 저녁 이제 8시에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은 제가 뭐 체크를 그냥 무시하기로 하고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한 95% 정도 올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률이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높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낮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았었기 때문에 올해 뭐 300%는 안 넘었었지만은 거의 한 250% 이상은 나왔었거든요. 이게 고점 때는 그게 불과 한 2달 전 이때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걸 물론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왜냐면은 제대로 한 첫 번째 투자 연도거든요. 사실 95% 나온 수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많이 힘들었기도 했고요. 변동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했고 그래서 백신 때문에 힘든 건지 주가가 많이 내려서 힘든 건지 헷갈렸지만 백신 때문에 힘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 수익 굉장히 만족하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그럼 저는 투자하고 있느냐? 가끔 보면 이제 제가 블로그 포스팅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제 매수한 후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아닌데 왜 매수하셨냐 이런 댓글들을 봐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뭐 RSI라든지 뭐 이런 그 기술적 지표 있잖아요. 이런 그래프라든지 이런 걸 봐서 그분 말씀이 맞을 가능성이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면요. 사실 그 기술적 지표를 안 봅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지표, 기술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를 보는 거죠. 한마디로 추세를 보는 건데 RSI도 안 보고
예, 안 보고 해봤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어쨌든 저는 95% 나왔고, 그럼 뭘 보느냐? 성장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봅니다. 이것만 보면 안 되겠죠? 가격이 싸냐 비싸냐, 밸류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저는 숫자 위주로 한다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깨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좀 제가 숫자에 매몰되다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을 좀 등한시하거나 이랬을 때는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좀 더 투자가 좀 신중해졌고, 이제 반드시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으로만, 반드시 오르는 종목, 그러니까 이거는 오를 가능성이 뭐 예를 들어서 좀 오를 것 같다, 오를 가능성이 한 70% 되는 것 같다, 80% 되는 것 같다, 느낌이 좋다, 이런 거 말고 오를 수밖에 없다, 반드시 오른다, 이런 종목으로만 매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뭐 세상이 몇 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일단 그래도 제 감이라고 해야 되나, 최종적인 판단으로 확실한 것만 이제 매수하기로 했고, 어쨌든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뭐 이 95%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뭐 좋은 종목만 잘 고르고 손해를 안 봤을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깨졌었습니다. 큐리어서티라고 해가지고 저기 넷플릭스 같이 이제 다큐 쪽 표방하는 스펙 주식 들어갔다가 또 많이 손해를 봤었고요. 넥스트 AR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거의 뭐 잡주까지 되는 그 OTC 마켓 장외 주식을 샀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많이 깨졌었고, 또 최근에는 브라이텔스 그룹 샀었다고 뭐 사정없이 깨졌었죠. 그 중간에 손절하고 나왔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반토막도 많았고요. 30% 40% 수두룩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95%가 나왔다는 게. 물론 업스타트 같이 이렇게 잘 올라준 종목이 있어서도 그렇지만은, 그래도 밸류를 좀 위주로 봤고, 이게 더 좋은 종목이 밸류가 좋은 게 나오면 바꿨고 했던 것들이, 초반에는 이제 기술적 지표로 봤을 때 그런 손해를 본 것 같았던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쟤는 밸류를 보다 보니까 종목을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에서 B라는 종목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밸류가. 그러니까 B라는 종목이 밸류도 더 좋고 제가 보기에 비즈니스 모델이 좋아가지고 바꿨는데 한 달 정도는 오히려 안 바꿨으면 더 나았을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았었어요. 한 달 정도는. 사실 기술적 지표가 있나 봐요. 그런 의미가. 근데 한 3개월, 6개월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맞더라고요. 거의. 그러니까 옮겼던 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확실히 이제 밸류를 보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재 지금 저는 그 종목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업스타트가 이제 제일 비중이 크고요. 그리고 인모드랑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좀 크리컷을 좀 늘려가지고 인모드와 크리컷이 각각 이제 그 다음으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제 인모드와 크리컷을 합쳐도 업스타트 비중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업스타트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제 ETF를 투자해봤습니다. QLD라는 ETF 투자했고, QLD. 예, 그리고 지금 구글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제일 좋아 보여서 지금 구글을 조금 담았는데요. 현재 워낙 성장주, 중성성장주들이 많이 좀 깨지는 상황이라서 지금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정찰병이라고 하죠. 일부 좀 매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95% 만족하고요.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항상 30% 정도의 그 목표입니다. 근데 사실 30%를 꾸준하게 올리기 위해서는 매년 30%를 올리기 위해서는 평균에서요. 위에서는 최소한 35%에서 40%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마이너스 보는 해가 있거든요. 마이너스의 어떤 그런 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금융위기 2008년 그런 금융이라든지 코로나 팬데믹 때라든지 물론 코로나 팬데믹 때는 그 해에 깨졌는데
오히려 그보다 더 올라가 버렸죠. 뭐 그런 해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안 좋은 해들이 있을 거고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나마 좀 지수 전체가 상승하는 그런 해에는 최소한 35% 45%는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30%를 평균 초과하기 위해서는요. 어쨌든 95%는 굉장히 만족하고요. 한때 뭐 250% 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좀 뭐 어떻게 보면은 과매수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이렇게 좀 돌아보면은 참 이게 저는 이제 중소형 성장주만 하잖아요. 그래서 중소형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게 이 중소형 성장주들이 사실은 작년이 제일 좋았습니다. 20년이 가장 좋았고요. 21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해였지 않나. 이게 뭐 중소형 성장주 대표 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ARKK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이 대형주도 있지만은 어쨌든 저와 좀 어떻게 보면 물론 겹치는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포지션이 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데 1년을 보면은 이제 마이너스 24%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수는 전체적으로 나스닥은 2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ARKK는 마이너스 24%란 말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어떤 이 중소형 성장주들의 궤적이 이와 유사했습니다. 사실은. 예, 유사했고, 그래서 이게 언제가 제일 좋았냐면 올 초가 제일 좋았어요. 마치 한국 증시처럼 올 초가 정말 좀 반짝 좋았고요. 그 뒤로 사정없이 이때만 해도 이제 최저점인 줄 알았는데 3월에 더 내려갔고 이게 마지막 저점인 줄 알았는데 더 내려갔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너무 올랐었어요, 사실은. 예, 이제 사실 이게 이렇게 올라왔고 가파르게 올라왔고 조정받고 뭐 팬데믹 때 올라오고 했지만 이게 팬데믹 전이거든요. 팬데믹 전에 58이었던 수치가 이게 무려 이제 156까지 그러니까 거의 ETF가 4배가 됐다는 게 그 전 고점을 기준으로 봐서도요. 상당했죠. 정말 20년에 어떻게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정말 많이 달렸고 그런 중소형 성장주들이 이때 너무 좋았어요. 사실은 너무 좋았고 그래서 지금 전 고점 대비 한 2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저는 좀 정상 궤도를 찾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돈나무 누님은 뭐 동의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저점이라 보시고 있겠지만 예, 물론 저점이기도 해요. 앞으로 좀 달려갈 구석은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보수적으로 봤을 때는 요게 좀 정상적인 수치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올 수익률 저의 95% 수익 정도가 그러니까 막 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기보다는 이게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일반적인 정상적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장주 투자를 이제 하신다고 하면은요. 이게 과연 이제 메르카드 리브랜드예요. 왜 이걸 가져왔냐면은 좀 비교적 성장주 중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상당히 이 상장 랭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관찰하기가 굉장히 좀 쉽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이게 너무 그래프가 좀 작아서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스케일이 워낙 좀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이게 보면은 2015년, 16년이 굉장히 좀 뭔가 이렇게 보시면은 저점이 나오거든요. 이 저점이 나오고 뭐 90까지 내려가고 2016년에 보면은요. 이때가 언제냐면은 결국 2015년에 긴축을 시작을 했죠. 테이퍼링 시작해서 테이퍼링 할 때 한번 와장창 내려가고 이제 금리 인상하고 나서 한번 첫 번째 금리 인상 후에 한번 저점 찍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블로 이렇게 내려가죠. 한번 내려갔다 또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이 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이 그렇잖아요. 테이퍼링이 시작하고 이제 금리 인상을 눈앞에 두고 있죠. 내년에 금리 인상을.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성장주. 그 뒤에는 어떤가요? 그 뒤에는 금리 올리면은 뭐 성장주 나쁘다고는 하지만 계속 오릅니다. 쭉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오르죠. 거의 뭐 91 했던 게 뭐 한 400까지 올라가니까 순식간에 뭐 몇 배가 올라버리는 매년 한 2년 만에요. 2년 만에 뭐 5배 오르고 막 이래 버리니까 굉장히 좋은 시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중성성장주는 이렇게 한번 와르르 무너진 다음에 그 제로 금리가 돼서 양적 완화를 할 때도 굉장히 좋지만 제일 안 좋은 시기는 이렇게 양적 완화 이후에 이제 긴축으로 돌아설 이 무렵이고요. 이게 다 반영된 후에 이게 성장에 갈 때는 그러니까 그 금리가 인상되는 그 구간에서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상승이 많이 됩니다. 메리카도 리브레뿐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다른 종목들을 봤는데 대체로 동일한 양상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22년은 저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22년은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 금리 인상이 뭐 빠르면 3월, 늦으면은 뭐 한 6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무렵에 뭐 좀 이 무렵까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주식들 거의 대부분 이제 말이죠. 물론 이제 크록스 같이 좀 인모드나 크록스는 좀 제가 크리컷 죄송합니다. 크리컷이 아니고요. 크록스인데 인모드나 크록스는 굉장히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이게 밸류가 이렇게 막 뭐 비싼 그런 성장은 물론 하지만 뭐 PR 해봤자 뭐 40, 뭐 크록스는 뭐 20, 뭐 이렇게밖에 안 되는 20도 안 되는 그런 사실 좀 가치주에 가까운 건데 이번에 많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보면 21년 초에 21년 초에 하도 이제 뭐 아크니 뭐 아크 ETF니 뭐 그리고 뭐 그때 스펙 그죠? 스펙이니 뭐 이런 뭐 밈 주식이니 이런 게 막 날아가니까 그래서 근데 그때는 빅테크가 너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빅테크는 정말 안 움직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포스팅에 빅테크가 내가 보기에는 저평가다. 이 시장에서는 막 가치주로 옮겨야 된다고 막 그랬을 때인데 물론 가치주로 잘 옮겼어도 수익을 보셨겠지만은 저는 빅테크가 정말 쌌다고 봤었어요. 그리고 역시나 아니다 다를까 올해는 나스닥 지수는 좋았지만은 중성주는 굉장히 1년 내내 안 좋았고 지수를 견인했던 큰 종목들은 뭐 아마존 제외하고는 거의 다 좋았죠.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뭐 페이스북, 뭐 테슬라, 뭐 이런 거 다 좋았습니다. 뭐 엔비디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순환이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왔다 갔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예측이 잘 안 되니까. 좀 느긋하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만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거든요. 저는 기술 지표를 아직도 볼지 안 볼지 잘 모르겠어요. 봐야 되는 건지 안 봐야 되는 건지. 어떨 때 보면 또 후회가 되기도 하고요. 안 본 게. 근데 어쨌든 좀 밸류로 하고 있고 제 나름의 방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을 그래도 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쭉 빅테크 종목이 쭉 투자하셨던 분이라면은 또 작년에는 막 뭐 이런 중소형 성장주들이 막 날아갈 때 소외감을 느끼셨겠죠. 뭐 얘네들은 막 2배씩 100%씩 200%씩 되는데 나는 뭐 끽해봐야 10% 20% 먹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그 묵묵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또 올해 굉장히 좋았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기만의 길을 좀 가는 게 묵묵하게 가는 게 정말 주식 투자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나. 누구 말에도 좀 흔들리지 않고 나만의 방식대로 나의 원칙을 고수해 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건 뭐 10년, 20년 이렇게 앞으로 계속 투자해 나가실 거잖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30년, 40년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복리로 한 30% 정도면은 이제 어려울 거라고 봐요. 사실 복리 30%가 이제는 뭐 보수적으로는 한 20%, 보수적으로는요. 어쨌든 복리 30%가 가능하다면은 20년에 약 한 190배거든요. 이거를 약 200배라고 그냥 계산 치자고요. 그럼 40년이면 4만 배잖아요. 4만 배. 그러니까 내가 1억을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40년을 버틸 수 있으면은 4조잖아요. 맞나요? 4만 배니까 4조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이게 복리라는 게 참
1억이란 돈은 우리가 사실은 웬만한 사람은 모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혹은 대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돈이에요. 40년을 투자하면 오래 살면은 4조 부자가 누구나 될 수 있죠. 30%씩 하면은. 근데 다들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잖아요. 막 이런 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러고 했다가 또 막 누가 빅테크 좋다고 하면 빅테크로 옮겼다가 또 막 기술적 투자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깨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만의 길을 묵묵히 가면은 누구나 부자가 아니고 재벌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믿고 이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기 때문에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21년이 저는 꽤 많이 좀 다이내믹한 해였고 쉽지 않은 해였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배운 게 있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만의 길을 꼭 찾기를 원하시고요. 참 QLD를 말씀드리면 이걸 이 유튜브 같은 거 치시면 QLD하고 이제 나스닥 2배 추종하는 ETF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2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좀 리스키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저금리 구간에서는 정말 장단기 금리 뭐 역전되고 정말 뭐 경기가 너무 막 과열되고 한 시기에만 피하면은 이런 시기에는 편안하게 나스닥 지수 2배 먹는 그런 것도 분산해서 일부는 가질만 하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 좀 늘릴 생각입니다. 지금은 아직 비중이 적지만. 예. 그래서 22년은 이 3, 6월을 전후로 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겠다. 물론 이제 중성 성장주 얘기입니다. 뭐 빅테크나 뭐 가치주나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제 영역도 아니고. 그럼 자기 갈 길 갈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리고 사실 지수가 내리는데 중소형 성장주가 오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중소형 성장주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한 주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올라가는 주식이거든요. 시장에 대한 확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확신. 지금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는 시기인가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그 제로금리까지 내리고 막 양적 완화할 때는 확신이 있었죠. 그 당시는. 그죠? 그러니까 중성이 막 달려갑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게 있고 테이퍼링 또 막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확신을 갖기가 어렵고 물론 지금 중성 성장주가 굉장히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반등 구간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지금보다 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뭐 내년 1월이 됐든 2월이 됐든 지금보다 상당히 오르겠지만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 패턴 3월 6월 중 전후로 해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물론 모르죠. 이거는 뭐 그 전에 그랬다는 거지 미래는 모르지만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좀 단단하게 해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사실 저는 그 내년 하반기 이후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았다가 내년 하반기 이후에 기가 막히게 포인트 잡아가지고 들어갈 자신도 없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그럼 지금 밸류가 시장에 대한 밸류이 어떠냐? 시장의 밸류는 항상 상대적입니다. 제가 제일 좀 답답할 때가 뭐냐면은 역사적으로 높다. 나스닥 지수가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사실 이건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시대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초저금리가 지속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과거는.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죠. 지금 한국 상가 가격 어떤가요? 상가 수익률 뭐 강남 상가는 3%도 안 되죠. 2%가 어쩌고 이러잖아요. 10년 전, 20년 전에 상가 수익률 3%짜리 있었습니까? 10년 전, 20년 전 갈 필요 없어요. 10년 전만 해도요, 강남 상가도 5% 다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금리 시대로 가면서 그러니까 상가 수익률이 낮아졌다는 건 상가의 밸류가 높아졌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마찬가지. 그래서 뭘로 봐야 되냐면, 그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랑 비교를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한 1.5% 되잖아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게 그 스프레드가 S&P PR과의 그 차이가 2.1% 정도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P가 3.6%라는 얘기는 그 PR로 따졌을 때 약 27에서 28 정도예요. 포워드 PR.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 PR 기준으로 S&P가 한 21 정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쌉니다. 물론 절대적 수치는 역사적으로 높죠. 지금 가격은. 하지만 상대적으로는 쌉니다. 그래서 왜 싸냐? 선반영해서 그렇거든요. 뭘? 금리 인상을 선반영해가지고 지금 싼 거거든요. 그 무슨 말이냐면 막상 금리가 인상되고 그 금리 인상 속도가 만약에 물론 내년에 좀 빠를 것 같지만 만약에 늦어진다면은 시장은 이제 또 다시 상승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이 때문에 뭐 내년에 금리가 오를 거니까 미리 이렇게 우리가 겁먹을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다 거의 선반영 됐습니다. 늦으셨어요. 지금 빠지시는 걸. 지금 만약에 내가 포지션을 정리해가지고 현금을 보유한다는 건 많이 늦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리 선반영이 됐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내년 금리 인상 3번까지 이제 어떻게 시장이 예상하고 있고 이게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내년은 지금 올해 이제 11월, 12월에 같은 그런 큰 하락 구간은 없지 않을까. 내년엔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래도 올 하반기 4, 4분기보다는 내년 그래도 금리 인상이 다가오지만 내년 1, 2분기가 차라리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 결론은 뭐다? 결론은 성장할 좋은 주식, 경제적 해자가 높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좋고 미래지향적인, 왜냐면 우리는 시대가 바뀌고 있으니까 너무나 빠른 어떤 속도로 그런 주식, 그리고 이제 밸류가 높지 않은 저렴한 그런 주식을 사고 장기 보유해라. 저는 어떤 대가도 사고 팔아가지고 수익률을 냈다는 경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대가가 난 30년 동안 단타를 해서 재벌이 됐다. 이런 거 못 봤거든요. 저는 그런 분은 아직 뭐 계시겠죠. 물론 이 우주가 워낙 넓으니까. 하지만은 확률적으로 저는 그런 걸 할 사람도 못 되고, 그래서 저는 단타는 결국 확률로 보면은 길게 갈수록 손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 장기 보유하시고요. 22년은 꼭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 유튜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게 저도 유튜브를 가지고 뭐 생계를 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뭐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꾸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막 노력이 막 이렇게 막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좀 소통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내년 또 가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한 해 정말 주식 투자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이 12월에 정말 웃으시면서 수익도 수익이지만 많은 걸 배웠다라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